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위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서요, 이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금리 문제, 그리고 통신요금 문제, 또 은행들의 과점 체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고에 여러 가지 지금 가스비 전기료 해가지고 공공요금부터 정말 우리 서민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정말 사시기 어렵고 사업하시기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도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민생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들 또 통신사까지 또 에너지 가스 요금, 전기요금 또 수도 관련된 것 또 공공기관 공공요금까지 전부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공공요금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 코레가 같은 기차 요금들은 모두 동결이 됐고요. 서울시는 이에 맞춰서 버스 지하철 요금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원래 4월 달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기 가스 요금 난방비 문제가 요즘 심각하죠.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폭이라든지 시기와 관련해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신사들도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공짜로 제공하겠다 이런 또 대책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던 은행들에 대해서도 이 과점 체계를 빨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래서 금융감독원 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문은행 신설이라든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광석화처럼 이 물가 얘기, 고금리 얘기, 또 에너지 얘기, 통신요금 얘기가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실제 체감 경제 경제 지수라고 할까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소득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소득이 그대로면은 사실상의 임금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은행에서 거액의 돈잔치, 보너스 잔치한 게 좀 국민 감정선을 좀 크게 건드린 것 같고요. 은행 쪽에서는 은행도 사기업이고 그런데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아니냐, 관치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인 게 은행이 일단 법적으로는 민영기업인 게 맞죠.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그 예금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국가 재정으로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은 그 정부의 일반 다른 산업과 달리 그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거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은행, 통신 이런 데가 보면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 아닙니까? 과점 체제고.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이 기발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또 열심히 이제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갖고 버는 것보다는 예대 마진 가지고 장사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영기업이니까 돈 전체하는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은행이라든지 통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어제 오늘 계속 민생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는 관련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전혀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우리 앵커가 뭐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지지율이 뭐 크게 떨어지고 30%대로 좀 떨어진 지지율이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됐었죠. 근데요, 그 이제 그 여론조사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떨어지면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예. 그 질문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여론이라는 건 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게 있고 지금 뭐 심각할 정도의 뭐 여론조사 지수에 아주 심각한 악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30%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이제 이렇게 연계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민생 행복 뭐 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민생 경제 파탄이었거든요. 그것도 좀 의식을 한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30%, 20% 이런 걸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장바구니 물가가 실제적인 뭐 그 수치로서의 어떤 대통령 지지율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실질적인 어떤 현 정부의 유능성과 무능성에 대한 판가름에 체감하는 거니까요. 지금 뭐 가스비 전기료가 몇백만 원씩 나오는 현실 속에서는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정권이 확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부가가치세 도입이라든 정말 남성 위주의 가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성 주부들의 부담이 늘었을 때 체감이 확 늘었을 때 거의 뭐 이것은 뭐 작동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정치적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이 몇 프로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거고 예. 문제는 이 정부가 기재부와 검찰의 그 코퍼레티즘 정부입니다. 조합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정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산업 전반 구조에 대한 그야말로 산자부라든지 예.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뭐 관치 은행에 있어서는 예. 은행장들은 다 기재부 출신으로 자기 사람들을 박으면서 시장 경쟁 체제를 얘기하는 또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출신이 하는 이런 앞다르고 뒤다른 그런 문제들이 과연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이 예.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문제 제기하고 예. 또 어쨌든 단가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민생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모두 민생 챙기기에 경쟁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바람대로 요구대로 이제 민생 경제 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가 된 거죠,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는 약간 빛이 퇴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분이 그러니까 야당과 현 정부 또 야당과 여당이 민생 경쟁을 벌이는 셈이 되는 거죠, 민생 행보 경쟁.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대표의 저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말이 예.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죠?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부터 계속 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민생 챙겨야 하니 내 수사는 좀 살살 해달라. 약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들리시는군요. 들렸어요. 예. 저는 오늘의 저 멘트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진짜 민생을 원하신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대표 내려놓으시고 내가 당당하니 나 검찰에 가서 수사 받겠다. 그러니 정치권은 내 논란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경제에 주력해라. 이러면 얼마나 감동도 있고 진심도 느껴지고 예. 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겠습니까? 근데 연일 뭐 본인 얘기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예. 또 본인의 가장 최측근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서 특별면회하고 오고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지지 세력들은 지금 자기 세력 아닌 사람들 따라서 막 단체로 문자 보내고 진짜 정치의 혼란의 중심, 이 정치가 예.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혼란의 중심이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저런 말씀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민생에 집중 못하게끔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빨리 대표직부터 사퇴하고 민생은 다른 분이 챙길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다 놓아라 이런 뜻인 것 같군요.
예. 대표직 사퇴와 민생 챙기기가 뭔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걸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예. 여야가 모처럼 민생 챙기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것은 뭐 정치적 잣대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지금 민생 경제의 이 파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지금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요. 예. 30% 초반 지지율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일시적 이런 어떤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돼야 된다.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예.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김용 또 이 정진상 두 사람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초에 만났다는 보도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을 더 만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9일 날 김용 전 부원장을 구치소로 면회를 가서 특별 면회를 했고요. 그리고 1월 18일 날 올해 1월 18일 날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 12월 16일 날 지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접견 방식은 뭐 특별 면회, 그러니까 녹음은 안 되지만 교도관이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김용, 이화영,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입단속 또는 입맞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격려 차원에서 간 것이다. 위문 차원에서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성호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 정성호 의원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서 또 회유했다고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대표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대표님은 혹시 이런 보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 정성호 의원은 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좀 면회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갔다는 건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그냥 이회찬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그냥 뭐 아는 정도지 막 핵심 측근으로 분류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런 분을 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성호 의원이 찾아갔을까? 그건 조금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동료 예. 의원 출신이죠. 이화영 의원도 같은 동료 의원이었고요. 예. 또 동년배입니다. 정성호 의원과는. 그런 속에서 같은 동료 의원이었던 사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면회를 또 희망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탁 집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료 아니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오히려요. 예. 저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0 이번 대선까지 예.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김용이라든지 부원장이라든지 예.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다 개인적 인연들이 있어요. 2017년 대선 캠프 당시부터 예. 이화영 의원과는 그 전부터 이미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그 범법 행위와 범죄 행위 내용은 둘째치고 예. 그 사람들을 면회하는 것 자체는 그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면회했을 때 그 예를 들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찰에서 일부 흘리고 있는 내용, 예. 이것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뭐 부적절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면회 자체가 이상한 거다. 그건 저는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저도 그 의원 시절에 면회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저기 정성호 의원이 세 사람 다 특별 면회 아닙니까? 저 특별 면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특별 면회 딱 한 번 해봤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면회를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반 면회실에 들어가면 한 2사람 내지 3사람이면은 면회 간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창으로 예. 차단벽이 있고요. 신체적인 접촉 안 되고요. 자동 녹음이 됩니다. 일반 면회는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면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명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 면회 신청해갖고 허락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해 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0-30분 이렇게 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교도관이 옆에서 자동 녹음을 안 하고요. 예. 뭐 그 대화 그 내용 중에 좀 특기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 메모를 합니다. 예. 뭐 이런 건데 근데 정성호 의원이 혼자 면회 갔잖아요. 1대1로. 예. 일반 면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갈 때마다 1대1로 하는데 특별 면회를 하죠? 저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반 국민은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그 주관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그게 뭐 그 기각이 되든지 발부가 되든지 근데 굳이 그거 안 나가고 국회에서 방탄 쳐갖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예. 아니 저 정성호 의원은 기껏 혼자 면회 가면서 일반 면회하면 되지 왜 굳이 갈 때마다 어떻게 특별 면회합니까? 전 저거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 예. 저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 정성호 의원이 저런 특별 면회제도 일반인들은요 저 꿈꾸기도 힘든 겁니다. 예, 일반인들은 꿈꾸기도 힘든 건데 저런 거를 정성호라는 사람이 갈 때마다 특별 면회를 한다? 저건 도대체 뭐죠? 일종의 특권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격려 차원이나 위로 차원이면은 굳이 특별 면회를 안 하고 일반 면회를 해서 됐을 것 근데 같긴 실질적으로 해요. 뭐 특별 면회는 보통 뭐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누군가 하러 갈 때 법무부에다 요구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비판을 하려면 특별 면회라는 제도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게 낫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것을 법무부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이 특별 면회 한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질이 전체적으로 달라진다? 그럼요. 현재 지금 뭐 그동안에 역대 국회의원들이 면회 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 면회라는 활용해 왔습니다. 그게 특권이라면 없애면 돼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특별 면회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서로 타치 가능하고 또 길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사실은 일반 면회라는 게 길게 잡아서 10분을 넘지 어려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편안하고 길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 근데 마치 저기서 뭐 회유를 하나 면회는 특별 면회든 일반 면회든 면회일 뿐이고 예. 교도관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뭐 정말 뭔가 서로 간에 뭐 깊이 있는 얘기를 예. 하려 그러면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나치게 교도관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 저렇게까지 공격할 일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지금 교도관이 옆에 있어요. 특별 면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다 적는 상황에서 무슨 입단속을 시키거나 이제 뭐 회유를 또 하거나 이렇게 증거 짜맞추기, 입맞추기를 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옆에 있는데 뭐 서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를 사용했으면 모르겠어요. 너 입 절대 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너 빼줄 테니까 너 다 복원시켜 줄 테니까 철저히 입 닫고 있어라. 뭐 이렇게 눈빛으로 막 하거나 은어를 써서 막 서로 이해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도관 옆에서 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검찰은 얘기를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얘기했겠죠. 그게 은어다 일종의 표시다. 은어가 아니라 대놓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예. 그 말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 그러면서 눈을 뚜렷하게 쳐다봤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너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소설 수준의 상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마음 흔들지 마라. 이 얘기 왜 했겠어요? 뭔가 상대방의 눈빛에서 마음 흔들리는 걸 느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서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그다음에 또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그 얘기도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면회에서 녹음이 되잖아요. 예. 근데 특별 면회를 하면서도 물론 옆에 누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눈빛과 가능하다. 저 정도의 말로써 저는 예. 무수하게 은어 이상의 소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두 분 그러셨잖아요. 아는 사이라면서요. 예? 아는 사이라고 했고 아는 사이인데 뭐라 그랬어요? 저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예. 참모나 심부름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가서 눈빛으로 그랬겠지. 내 그 말은 정말 미안한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 알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이면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또 대북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뭐 이 세 사람 김용, 이화영 그리고 정진상 이 사람들을 엄청 수사할 때거든요, 그렇죠? 한참 수사가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질 때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 지금 검찰에서 털어놓지 않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남욱 등등은 다 털어놨는데 김만배 씨랑 요 세 사람은 아직 입을 닫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을 이 세 사람은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다 면회를 갔던 특별 면회를 했던 분들이에요. 요거는 관련성이 없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죠. 이 사람들이- 정성호 의원이 김만배 씨 같은 사람을 면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만배는 면회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특별 면회라는 방식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별 면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돼왔고 그 문제를 받아서 법무부가 2002년도에 이른바 이름만 바꿨어요. 예.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특별 면회라는 형식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이라도 예. 여야든 또는 법무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특별 면회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예.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특별 면회가 됐든 일반 면회가 됐든 예. 개인적 접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담을 했던 것인데 예. 이것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또 왜곡시키고 어찌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범죄 혐의 예. 이것을 좀 뭔가 낙인 찍으려고 하는 이런 검찰의 의도가 저는 대단히 불순하다. 실제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어떤 구속 분위기를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저는 예. 언론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예.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접견 내용의 어떤 그 누설 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상 집행 방해도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함께 저는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 그러면 검찰은 이 정성호 의원의 이 특별 면회 사실을 언론에 알렸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금년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정성호 의원이 특별 면회를 다녀갔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기자들에게 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검찰발 언론 기사라고 보면은 검찰이 왜 요 시점에 요거를 언론에 흘렸을까? 그거는 별도의 건으로 지금 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더만요. 예. 그럼 그거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 그게 부적절한 행위라면은 언론에 유출한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고요.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보자고요. 지금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게 막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유동규 관리 실패입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그 원래 정진상 김용과 같이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우리 평생 모시고 가는 그런 그 예. 도원결의 한 걸로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타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실을 예. 토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너에 밀려요. 그러면 저 감방이라는 데 들어가 있으면 인간 심리라는 게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요. 정진상 그 면회 간 시점이 1월 18일입니다. 저 정성호 의원이 1월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첫 번째 받는데 그때 조사 내용도 일부가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진상이 네이버 측에 네이버 측에 이렇게 요구한 것들이 문서화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검찰이 내미니까 정진상이 이런 거 했다고요? 전 처음 봐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응대를 했다. 그러면 그 보도를 감옥 구치소에 있는 정진상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대표님이 이게 뭐지?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손에서 꼬리 자르고 네가 다 책임지고 가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이른바 정성호라는 존재가 저기에 나타난 것 자체가 전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은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뭔가를 내가 이재명의 분신과 같은 신뢰가 강한. 그러니까 이 정성호가 저기 나타난 것은 사실상
그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보내서 왔나 보다. 나를 계속 이렇게 케어해 주려고 하나 보다.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흔들리는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방문한 것이다. 그렇게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신지호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뭐 반박할 여지는 또 있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격려 핵심은- 차원이다 이 얘기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핵심은 유동규가 뭐 말을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오히려 예. 검찰이 그동안에 정진상, 김용 정도까지 했던 여러 가지 개개인 사사로운 뭐 술을 먹었다, 얼마를 가져갔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어렵사리 이렇게 증거를 모아냈지만 예. 정작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뭐 하천 대유든 어디든 예. 간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핵심 증거를 예.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정진상, 김용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 압박을 받게 되면 없는 사실도 덮어 씌우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선 회유를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뭐 자기의 어떤 심중을 제대로 정신을 바짝 예.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옆에 있던 교도관이 적은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다음에는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과 지금 김용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당선될 테니까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들 사면대가가 나오려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정 의원님께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걸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신 것을 봤는데요.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한동훈 장관이랑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근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선에서 져서 예.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선거에 이기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뭉갤 수 있다는 것이냐. 예. 이렇게 한번 강한 일침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정성호 의원의 저 면회를 보고 야, 그 얘기를 정말 이렇게 현실로 하는 건가? 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 사면 아니면 그때까지 수사를 계속 재판을 미루면서 뭉갤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예. 물론 시기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적절했지만 내용이 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별 면회를 갔던 내용들이 왜 이 시점에 언론에 공개됐을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민주당 분들이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참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의 전형적인 증거로 검찰은 이거를 언론에다가 흘린 거 아니냐, 브리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데 어제 오늘 중에 마치 체포영장이 청구가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직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고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로 뭐 입장 내일 뭐 나오면 내실 예정 있어요? 장관님,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했어요.
예, 체포동의안은 글쎄 이게 지금 여기 누가 검찰에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지금 뭐 거의 작성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좀 구속영장이요. 예, 구속영장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검찰 중앙지검 관계자가 금명간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오늘 내일 중이란 뜻이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은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남은 날이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한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그쯤 되겠죠? 예상컨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2월 임시국회 그 본회 일정 잡혀 있는 거 보니까요. 2월 24일이 있고 2월 28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중 내일이나 모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2월 24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예. 보고된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니까 2월 28일에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명칭이요.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다 하니까 예. 만약에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 거기서 바로 체포하고 감옥으로 끌고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 명칭이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 프로세스를 밟는다는 거예요. 예. 법원의 영장실질사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해서 바로 그냥 수갑 채워갖고 구치소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거 앞으로도 일단 저는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힘들면요 명칭이라도 좀 바꿔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저거 보면 착각을 해요. 바로 체포되는 줄 바로 뭐 알고. 수갑 차갖고 보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통과가 되면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받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 특권만 없어지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니까 국회로 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되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한번 국회가 아니라 바로 법원으로 가서 이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이 제대로 맞는 것이 틀린 것이 판사한테 영장 심사를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거의 제로죠. 뭐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 불가피하고를 떠나서 검찰은 하겠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확실시하면 예. 하는 건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게 당위론적으로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충분히 숙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는 구속영장 청구할 듯 보인다.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조만간. 거기까지인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그것이 당위론적인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판 중심주의이기도 되고 다 검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 그건 다 맞는 얘기지만 조율하고 어쨌든 뭐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고 검찰의 판단은 검찰의 판단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협조해서 가야 된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뜻은 아니네요. 아니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자기 케이스에 이번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공공함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시대 상황의 흐름으로는 사실은 뭐 정의당이 얘기하듯이 불체포 특권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정당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치 보급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렸던 조금 거리가 있는 친명계 의원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모시기도 했어요. 자, 이것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이 표단 속에 나선 거 아니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표단 속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찢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밉겠어요?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 돼 있다니까요. 예, 이소영 의원은 한때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지냈는데 뭐 당대표에 나가지 말아라 그런 직언을 했다가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그런 기사도 잠깐 봤습니다. 이제는 비명계로 분류가 되나 보죠. 어쨌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오후에 갑자기 유튜브를 켜서 비명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수박 얘기도 하고 개딸들에게 문자폭탄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비명계 의원들 약간 이렇게 다독이면서 단속하는 것 같은 느낌? 당 대표라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늦게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원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습니다. 이걸 뭐 친명, 비명 이런 어떤 구분법을 벗어나라. 그리고 운동장을 좀 넓게 써라. 왜 그냥 서로 자기 편끼리만 주고받고 있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진즉 당 대표로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서 본인의 어떤 심정 또는 본인의 어떤 의지들을 피력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뒤늦었다. 왜 빨리 안 하시고 검찰 청구 영장 구속영장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얼마나 또 이재명 대표 모습 보면 이런 면은 있어요. 검찰의 체포영장을 지금 임박한 시점인데 체포영장이 임박한 시점에서 저런 어떤 유튜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멘탈인 거예요. 멘탈의 소유자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어제?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꼭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즉 해왔어야 될 일인 것이고 또 최근 이게 당의 어떤 단합과 검찰의 지금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영장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야당 내에는 어떤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실제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진작에 했어야 될 개파를 초월한 당의 화합 그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의 이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친명 비명 가리지 말고 우리 똘똘 뭉치자. 아니 그건 이신전심으로 다 아는 거니까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라면 169명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걸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작동시켜야 되니까요.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야 되니까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당내에서 반란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 글쎄요. 이 민주당은 이것을 놓고서 굉장히 지금 뭐 지도부는 분주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나올지 아니면 그렇게 똘똘 뭉칠지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길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홍천, 김남국, 박홍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상식에 입각한 맹성을 촉구합니다. 비명 쓴소리하고 센소리 하시는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도 이거 지금 당론 채택은 반대지만 지금 검찰 수사해놓은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하다.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뭐 유죄나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부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보실 때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는 조홍천 의원은 자유투표로 갈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체포동의안에 찬성할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대표인데 나도 체포동의안 반대 이렇게 갈까요? 조홍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 내피셜로는 예. 이번에는 반대하실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에. 뭉친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또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가서 달랑 11시에 갔다가 뭐 한 번만 조사받고 오겠다 이런 예. 식으로 계속 조사에 사실 불성실하게 임하면 저는 계속 검찰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 도대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단일 대오를 이루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유튜브에 일명 비명계 의원들을 불러서 다독거리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민심을 추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지난 주말에 군산에 가서 지역구를 쫙 탐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아니 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정말 비명 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진정한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당에 뭐 드러난 당론은 아니지만 마지못해 당대표니까 봐주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마 의원들의 이탈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도 2018년에 이 체포동의안 얘기 나왔을 때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본인이 가서 직접 설명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렇게 떳떳하다는데 본인 변호사인데 왜 가서 못하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저는 아마 그 체포동의안의 부결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이게 뒤집힐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넘보면서 살금살금 비명계 갈 의원들의 이제 비명이 나올 겁니다. 비명이 나오면 체포동의안에 갑자기 찬성하는 쪽으로도 갈 기류가 그렇죠. 있다. 지금 반대하는 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거야말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겁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지금 전북 군산 여기는 지금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도 양기대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시에 이렇게 조금 눈독을 들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정주 전용기 의원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이분도 지금 다들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인 지역구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근택 의원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시죠. 그리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화성 동탄에는 뭐 저희 와이드에도 자주 나오시는 전용기 의원이 내려가 계시고 이게 서른 의원이 있는 그쪽 지역 부천 쪽에는 또 유정주 의원이 가 계시고 정말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을 탐내고 있습니까? 뭐 다 그 친명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뭐 우선 그 하나 그 여기서 좀 잘못된 것은 전용기 의원이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가 있는 것은 거기서 탐하기보다는 동탄 선거구가 하나 생긴다는 전제에서 가 있는 거예요. 이원욱 의원의 동의하에서 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케이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확실하게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마 이제 용인이나 동탄은 선거구가 생기기 때문에 가 있는 부분이 다른 건데 다만 이제 지금 그 양기대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낙연계 의원이거든요. 현근택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윤영찬 있는데 의원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들을 타겟팅한다는 게 내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아까 뭐 그게 당장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 이것이 섣부른 감이 있다. 아마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 입장에서 다음번에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아마 타겟팅해서 찾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도 행사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전제에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현근택 그 변호사, 지금 이제 뭐 법률 관련된 지금 이재명 대표 구하는데 앞장서 계신 분이죠. 현근택 변호사를 공천할까요? 아니면 이낙연계 쪽에 가 있는 윤영찬 의원을 공천할까요? 글쎄요, 뭐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요. 현근택 의원은 원래 수지 쪽, 용인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과연 그 경선 중심으로 가고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경선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 찍어내기 하듯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후폭풍이 있겠죠. 그리고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는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런.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서 뭐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검찰의 기조라든지 보면 뭐 중간에 원로들이 공천이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말하자면 길게 보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뭐 결과를 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비명계 의원들을 불러서 당의 화합 또 이렇게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맞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자주 방문하시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례 의원들이 좀 섣부른 행동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한 1년 전부터 보여지는 다양한 풍속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례 의원들이 지역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역의 당원들로부터 좀 박수를 받으려면 이른바 상대 당의 후보가 강세인 지역, 현역인 곳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례 의원들이 배지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데를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세가 강한 지역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친명, 비명 이런 당내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상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지역구를 찾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비례 의원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야당의 역할 또는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지금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넘어오는 상황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야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저는 당원들로부터 박수받기 힘들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나 뭐 현근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르게. 저는 적절치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대단히 낮은 행보로 로키로 당을 걱정하고 당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심을 체크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습니다. 제가 친명의 대변인입니다. 친문은 뭡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당원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아주 쉽다.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을 잘 다독이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정의당을 설득하는 일일 텐데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계속 내세우면서 실천하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우리는 부결시키는 쪽이 아닌 오히려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정의당이 버티고 있거든요. 정의당 표가 6표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설득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정의당은 좀 저하고 뭐 이렇게 이념적인 결이 완전히 다른데 저 문제만큼은 저하고 생각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9%.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체포동의안 명칭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동의안 뭐 이런 정도로 바꿔야 됩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내려놓기 동의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물어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부결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표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선거법 혐의로 지금 이미 기소가 돼 있죠. 그다음 이번에 대장동, 미래신도시, 성남FC 묶어서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그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이제
대북 송금 뭐 저 정자동하고 예. 그 뭐죠 백현동 예. 그거 가지고 또 해서 또 구속영장 한번 치면은 또 그때 부결되면은 또 그때 불구속 예. 기소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하고 대북 송금 변호사 뭐 하면 이게 한 4건은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 부결 방탄해서 부결하면요 당 대표직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4번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재판에 나가고 그러면 재판은 다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재판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김성태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이 설전을 벌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뉴스로 전해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이 이게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정말 그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요. 민주당이 빨리 좀 이렇게 좀 정상화돼갖고 새로운 좀 새살이 돋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긴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저 상대편이 그 뭐 죽쓰고 있는 거 그거나 질국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긴장감을 갖고 더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좀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시죠 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부분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뭐랄까 좀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지금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지금 계속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 총리께서 대정부 질의 때 전날 하신 거를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의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저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결과를 보시고 검찰을 총괄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사에서 나왔던 다른 의원들 얘기를 좀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제 역시 뭐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이게 기존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냐 새로운 뉴팩트냐 그 기자들은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뭐 오늘도 뭐 서민 민생 대책 쭉 나왔지만 이 중에서 새로 나온 게 뭔지 그거를 딱 뽑아서 이제 제목으로 써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게 나왔던 내용인가요? 저도 기억은 없는데. 제 기억으로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는 언론 보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한동훈 장관 말이 맞네요? 그렇죠.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건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렸고. 김성태 회장이 깡패냐 아니냐 김남국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기 장관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인격체에 대해서 뭐 깡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깡패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뭐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한 것. 이거는 누가 뭐 이겼다 졌다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과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이 좀 기존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 표현해 보면 예. 과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가볍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관점보다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왜 저런 질문을 했어야 되나? 김성태가 깡패냐 아니냐? 예. 왜 마치 민주당이 김성태를 옹호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김성태를 왜 깡패라고 해? 이런 식의 질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왜 김남국 의원이 그 귀중한 시간에 김성태를 옹호하는 듯한 예.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이제 이 의원은 오히려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를 좀 했어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곽상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조금 더 치밀하게 또 수사를 해서 항소를 해서 수사를 해서 꼭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거는 국민 공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오늘 법사위 지금 영상 중에서 저 발언만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나머지 발언들은 뭐 도대체 왜 아까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지난주 내내 국민들의 일종의 공분을 샀던 주제였어요. 곽상도 의원 무죄도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 그 1심 재판 결과도 공분이 컸어요? 국민 공분이? 그럼요. 근데 왜 민주당이 그건 한 번도 언급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공분이 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윤미향 의원에게 그러니까요. 같이 찍어내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래서 더 공분이 컸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잘라냈지만 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그게 굉장히 공분을 샀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아까 두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은 뭐 단독이다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게 가볍게 들립니다. 아까 이제 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이 믿는 걸 떠나서 참을 수 없는 예. 이 발언의 가벼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젊은 변호사인데 왜 김남국 변호사가 생각하는 인권은 저렇게 선별적이고 저렇게 편파적일까? 예. 뭐 한동훈 법무장관의 깡패라는 발언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저 발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대장금의 한 대사가 떠올랐어요. 아니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간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선 그 사람은 깡패라고 생각해서 깡패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깡패라고 하냐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참 두 의원의 질의 시간은 좀 아까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금이요. 대장금에 나온 명대사. 예, 제가 오늘 요즘 대장동이 하도 언급이 돼서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더 논할 부분은 없긴 한데 그래도 아까 이제 윤미향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금 한마디 코멘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윤미향 의원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윤미향 의원도 곽상도 의원 전 의원 무죄 판결 못지않게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다른 혹시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예. 검찰의 그 부풀리기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의 8개 혐의 중에서 뭐 7개는 무죄가 나고 1개 혐의가 어떤 처벌을 받은 예.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대표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단체가 좀 더 투명해지고 예. 또 국민들의 어떤 가슴속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당 소속했던 의원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의식만으로 이것을 감싸는 방식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경남, 공지연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산 갈매기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당원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RN서치에서는 김기현 37, 안철수 32, 한기안 12.9, 천하람 11.9 이렇게 2월 12일부터 13일 이제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안철수 45.9, 김기현 44.4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지층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의미 부여를 좀 달리 좀 해야 될 당원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뭐 크게 의미 부여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황교안 후보의 표가 결선에 갈 경우에 만약 이제 결선 과반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선을 간다는 전제하에 황교안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을 놓고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 표는 황교안 표는 전부 김기현 의원에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천하람 대 김기현으로 가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희망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1, 2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천하람 표는 안철수 후보로 일부 이동하고 예. 일부는 아예 투표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황교안 표는 일부는 김기현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투표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 당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된다 이렇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우리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한 10%대의 지지율은 소위 말해서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서류에서 탈락하면서 이른바 반발 여론 때문에 반발심 때문에 김기현에게 후보에게 안 가고 황교안 후보에게 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인지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결선에 못 올라가면 그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다시 김기현으로 유턴할 것이다 그 지지율이 그건 또 맞는 해석인지. 황교안 지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표의 특성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결속되어 있어요. 그 맞아요? 태극기 부대 또는 보수 유튜버 지지하는 당원들 아니 근데 표예요? 저희 책임당원 안에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결속되어 있고 또 그 단단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 표는 그렇게 분산되기보다는 한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데 예. 뭐 저도 신현이 비슷하게 예측을 하자면 김기현 후보에게 많이 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투표를 안 하더라도 안철수 예. 후보에게 가기는 좀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총선까지는 공천권을 쥐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글쎄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당내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아마 당내에 있는 모양이죠. 네. 친윤계 의원들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 간단히 얘기하면요. 일부에서 예. 당정 분리가 정당 민주주의다. 당정 분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자꾸만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예. 언행을 하느냐. 이게 심각하다는데 그건 정말 이제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게요. 그 국민의힘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그 8조를 보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요.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게 책임 정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출되지 않는 한 그 정당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책임 정치를 하자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8조 2항에 보면 그거를 위해서
당과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는데 당정 분리하자. 그럼 당 따로 놀고 대통령 따로 놀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책임 정치 거기에도 위반하고요. 그 당정 분리를 하자는 사람들은요. 책임 정치 포기하는 거고 당원을 위반하는 그게 정당 민주주의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용감하게 떠드는데 저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봐요. 당이 옛날에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럼 우려가 되는 건가요? 당무 개입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어떤 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인적 말하자면 그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명예대표 하겠다, 당무 개입 안 하겠다 이런 거는 그따르고 속다른 얘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명쾌하게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